야, 이 새끼야! 거기 서! 저 새끼 잡아! 저 점퍼 입은 놈이야! 제발 잠깐만 제 할머니인 척 좀 해주세요.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 있었어요? 눈도 오는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진짜?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받아쳤어요. 이 녀석이 늦게 와놓고 누굴 탓해? 골목 끝에서 뛰어오던 사내들이 두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산 아래 젖은 점퍼를 입은 청년 하나와 잔소리하는 할머니 하나. 뭐야? 저놈 아닌가? 에이, 할머니랑 같이 있잖아. 됐어. 딴 데 뒤져.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산 위로 눈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어요. 청년이 조심스레 우산 아래에서 빠져나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골목 안쪽 국밥집을 가리켰어요. 됐다. 춥다. 저기나 들어가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25년 동안 숨겨진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걸.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호캐서 반혜서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따뜻한 마음 전해드릴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내리던 눈도 쫓아오던 사내들의 고함도 여기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청년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뚝배기 2개를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머리 국밥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청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뜨는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그의 손등에 멈췄어요. 검게 일그러진 흉터 하나.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손등 한가운데가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시선을 거두며 국밥을 떴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눈치채지 못한 채 국물을 호호 불며 먹었어요. 아, 따뜻하다. 진짜 살 것 같네요. 할머니는 청년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28쯤 됐을까? 얼굴은 젊은데 눈가에는 이상하게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세상에 치인 사람 특유의 표정이랄까.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일 험하게 하나 보구나. 할머니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청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건설 현장이요. 정과자라 딴 데는 잘 안 써줘서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청년에게서는 범죄자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과라니,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청년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 사고요. 위에서 철근이 떨어졌는데 전부 제 책임이 됐습니다. 철근이 떨어진 게 내 책임이라고?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철근 규격 안 맞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무시당했죠.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할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물었습니다. 말한 사람이 책임을 졌다? 네. 말한 놈이 책임지는 세상이더라고요. 청년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할머니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해온 사람처럼. 3년. 청춘의 3년이 교도소에서 날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억울하지 않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억울했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가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자기 편 하나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시간.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가족은 없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할머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고아원이라니. 부모님은? 모릅니다. 3살쯤에 시장에서 발견됐대요. 시장? 3살.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함께 타고 있던 3살짜리 손자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이.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어딘가에서 숨졌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손은 언제 다친 거니? 할머니가 청년의 손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검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 이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년 전 어느 날 오후가 떠올랐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3살짜리 손자가 냄비 손잡이를 잡았어요. 끓는 국물이 아이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는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상처는 분명히 손등 한가운데 지금 이 청년의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어요. 할머니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국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고아원 출신, 3살 때 시장에서 발견, 손등의 화상 흉터,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설마,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민호요. 낯선 이름이었어요. 할머니가 찾던 손자의 이름은 한준호였습니다. 하지만 3살의 고아원에 맡겨졌다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새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민호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청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야. 국 식기 전에 먹어라.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혹시나 싶어 찾아갔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일. 그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2사람은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청년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뭘, 나도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슬쩍 웃었어요. 청년도 따라 웃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불렀어요. 민호야, 연락처 있니? 청년은 머뭇거리다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힘들면 연락해. 할머니가 국밥은 사줄 수 있으니까. 청년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청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눈 내리는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25년 전 찍은 사진. 아들 내외와 3살짜리 손자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등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국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은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준호야. 25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즉사였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손자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충격으로 튕겨나가 강물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수십 명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뒤졌어요. 혹시나 싶은 아이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됐어요. 혹시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바람만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 내리는 새벽 시장 골목에서 낯선 청년이 할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손등에 똑같은 화상 자국을 가진 채 할머니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 하나 알아봐.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강민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야. 전부 다 조사해. 예, 회장님.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 저 청년이 그 아이라면,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손자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부모도 없이, 가족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손자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고가 난 그날 할머니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평소에 좀 더 신경 썼더라면, 그날같이 차를 탔더라면, 25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을 수 있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꼭 찾을게.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할머니의 마음에도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느껴보는 조심스러운 희망이었어요. 한편 민호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습기로 눅눅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젖은 점퍼를 벗어걸고 낡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용역들에게 쫓기던 순간, 검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 우산 아래로 숨어들어 연기를 했던 것, 그리고 따뜻했던 국밥. 참 이상한 할머니였어.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 특히 할머니가 자신의 손등을 볼 때 보였던 표정. 그건 분명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겠지. 내일이면 다 잊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힘들면 연락해. 할머니가 국밥은 사줄 수 있으니까. 별것 아닌 말인데 가슴에 남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는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았어요. 눈 내리는 밤, 각자의 공간에서 할머니와 청년은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며칠 뒤 한서건설 본사 회장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강민호 신상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민호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 강민호, 생년월일 불명, 추정 나이 28세, 출생지 불명, 가족관계 없음, 출생지도 생년월일도 가족도 없는 사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는 고아원 기록이었어요. 강민호가 처음 기록에 등장한 건 25년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고아원. 그곳 원장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새벽 고아원 앞에 한 아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이름도 신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손등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고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는 아이에게 강민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게 민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기록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온갖 서름을 겪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씩이라도 친척이 찾아오거나 입양 가정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입양 문의도 몇 번 있었지만 손등의 흉터를 보고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터 있는 애는 좀 곤란하다는 이유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흉터만 없었어도 나도 가족이 생겼을지 모르는데. 어린 민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아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했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좋은 옷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조금씩 강해졌어요. 아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민호는 처음으로 싸움에 휘말렸어요. 같은 고아원의 형들이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밥을 빼앗으려 했고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려들어 형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문제아로 찍혔어요. 선생님들은 민호를 경계했고 다른 아이들도 민호를 피했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민호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혼자인 게 익숙했으니까요. 15살이 되던 해,
민호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끝나는 나이가 됐거든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민호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어요. 내일을 계획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잘 곳을 구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민호는 드디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 건설 현장에 정규 인부로 채용된 거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뭐든 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상사들도 민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있다고들 했어요. 저 친구한테 맡기면 확실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3살이 되던 해, 민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글씨 하나하나에 고통이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작업일이었어요. 고층 건물의 철골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민호는 오전부터 안전장치 점검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철근의 규격이 설계와 달랐어요. 민호는 바로 현장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철근 규격이 안 맞으니 이대로 쓰면 위험하다고. 현장 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알았으니 위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근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어요. 진짜 위험하니 교체해야 한다고. 그때 현장에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한서건설 현장 담당 상무 최동석. 그는 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공기지연되면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질 수 없었어요. 그런 권한도 힘도 없었으니까요. 상무는 닥치고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열흘 뒤 사고가 터졌습니다. 철골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추락했어요. 고정되어 있어야 할 철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민호가 문제 삼았던 바로 그 철근이었어요. 인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찰이 출동하고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책임자로 지목된 건 민호였어요. 안전장치 점검 담당자 강민호가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억울함에 몸이 떨렸어요. 자기는 위험하다고 보고했고 철근 규격이 안 맞는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현장 소장은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상무는 아예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호가 올렸던 보고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민호에게는 변변한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변론을 했고 판사는 졸린 눈으로 판결문을 읽었어요. 징역 3년. 민호의 청춘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위험하다고 보고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보고서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명단이 있었어요. 현장 소장 박종수, 현장 담당 상무 최동석. 할머니의 눈이 그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현재 한서건설 부회장,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였어요. 아들이 죽은 뒤 회사 경영을 맡겼던 사람. 할머니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설마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민호의 교도소 생활 기록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3년은 길고 험난했어요. 민호는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왜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지?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억울해도 소용없다. 화내도 소용없다. 그냥 참고 버티는 수밖에. 3년 동안 민호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어요. 모범수로 분류되어 조금 일찍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민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정가자. 그 딱지가 붙는 순간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취업은 불가능했어요. 이력서에 정과 기록을 적는 순간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만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 20대의 끝자락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손자라면,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날 아들 내외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손자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가자라는 딱지를 달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비서에게 최동석의 과거 기록을 전부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전부. 비서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할머니는 다시 서류를 들었어요.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민호를 데려다 놓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고아원 원장의 기록에 따르면 25년 전 어느 날 새벽 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을 찾아왔다고 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원장에게 맡기며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아이는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원장이 아이 이름과 신원을 물었지만 남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발견했다고. 원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등에는 최근 치료받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정말 신원을 모르냐고 다시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장은 그때 남자의 인상착의를 간단히 기록해뒀습니다. 30대 남성, 보통 체격,
검은색 점퍼,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남자가 타고 온 차 번호도 적어뒀어요. 혹시나 싶어서 할머니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어요. 25년 전 자기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자의 차량 번호. 아들 내외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 운전기사는 휴가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왜 같은 날 3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놨단 말인가.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운전기사 이름은 뭐였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최익수? 최동석 상무의 먼 친척이라고 해서 채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그만뒀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며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그만두는 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하필 그날 휴가였을까? 왜 하필 그날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을까? 왜 사고 직후에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최동석의 친척이었을까?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최익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25년 전 자기 집 운전기사였던 사람. 살아있든 죽었든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최익수의 위치를 보고했어요. 예, 회장님.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최익수가 정말 손자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누구의 짓이었을까? 그리고 아들 내외의 사고.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아직 없었어요. 차가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시골 특유의 한적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최익수라는 분이 일하고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2층 복도 청소하고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인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작업복, 밀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그건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최익수 씨라고 부르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25년 만에 보는 얼굴. 평생 다시 마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찾으려면 못 찾을 것 같았어요? 노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요양병원 뒤편에 작은 정자.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노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노인이 침을 삼켰어요. 25년 전 당신이 3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놨죠?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포기했어요. 거짓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떨구며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할머니는 왜 그랬냐고, 왜 내 손자를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가 시킨 거냐고 다그치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최동석 상무님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할머니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고 묻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오래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사고 당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상무가 연락해서 오늘 휴가 내고 대기하라고 했다고.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사고 현장에서 아이만 빼돌려라. 그리고 멀리 데려가서 처리해라. 처리. 그 단어가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중국 쪽으로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신매매. 3살짜리 아이를 인신매매하라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애를 그렇게 넘길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다고 해요. 차라리 거기서 자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다친 것 같았다고.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풀어봤더니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서 생긴 상처라고.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자기 집 부엌에서.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아이가 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내 손자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아이를.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상무님이 협박했어요. 말 안 들으면 가족들 다 죽인다고. 저한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중국에 넘길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고아원에라도 맡겼다고. 살아는 있으라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손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맡겨서 살려뒀습니다. 그 덕분에 민호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 애를 살려둔 건 인정한다고. 노인이 눈물을 훔쳤어요. 할머니가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냐고.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는 거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거 뭐 있냐고. 노인이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이 트럭 기사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으라고 했다고.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고. 트럭 기사는 사고 후에 바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외국으로 도망친 것 같다고. 할머니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상무님은 아드님이 후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드님이 살아계시면 회사는 당연히 아드님 것이 됐을 거라고. 하지만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회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상무는 오래전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5년 전 그날, 최동석은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없앤 뒤 회사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트럭 기사를 매수해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기사를 시켜 손자를 빼돌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슬퍼하는 척하며 회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자신도요. 노인이 떠난 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고 있었거든요. 최동석.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가 갈렸어요. 내 아들을 죽였다. 내 며느리를 죽였다. 내 손자를 버렸다. 그리고 25년 동안 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냉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나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내 아들 죽이고 내 손자 버리고 내 회사 빼앗아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빼앗은 것들 다 돌려받을 거야.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할 일이 있어. 변호사 불러. 그리고 검찰 쪽에 아는 사람 있으면 연결해줘. 비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최동석을 끝장낼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25년 전 일부터 5년 전 민호 사건까지 전부 다 파헤쳐서 감옥에 보낼 거라고.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25년이나 혼자 두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놈들, 할머니가 다 끝장낼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25년 동안 잠자고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최동석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놓았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기록, 사고 현장 사진, 트럭 기사에 대한 수사 기록, 그리고 5년 전 민호가 연루된 건설 현장 사고 기록.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교통사고는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사고 직후 사라졌고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어요. 당시 경찰 책임자는 얼마 후 승진했습니다. 분명히 뒷돈이 오간 거예요. 건설 현장 사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위험을 보고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거예요. 현장 소장과 최동석이 짜고 민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증거는 뭐였어요? 증인도 있었습니다. 최익수의 증언, 건설 현장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인부들의 증언, 회계 장부에 남아있는 뇌물 기록. 이제 필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최동석을 완벽하게 끝장내려면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려야 했습니다. 도망칠 시간을 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넣는 것과 동시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언론에도 자료를 보낼 겁니다. 최동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 손자라고,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라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정리하고 나서 그때 말해줄게.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창밖에 눈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한편 최동석 부회장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느껴졌어요. 회장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 비서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찾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건설 현장의 그 전과자, 강민호라는 청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회장이 일개 전과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최동석은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강민호의 신상 자료를 빼돌려 놓은 게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 3살 때 버려짐, 손등에 화상 흉터. 순간 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애가 살아있었던 건가? 25년 전 분명히 중국으로 넘기라고 했는데, 최익수가 제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최동석은 휴대폰을 꺼내 최익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손에 넣기 위해 25년을 노력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제거하고 손자를 없애고 회장의 신뢰를 얻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는 건가? 최동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라는 놈 있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전과자. 그놈 좀 처리해야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현장에서 추락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25년 전처럼 실수하면 안 돼. 최동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전화를 끊고 최동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 밤에도 눈이 내렸죠. 아들 내외가 죽던 그날, 손자를 버리던 그날,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눈이 모든 걸 덮어줄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번에는 눈이 진실을 덮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오히려 눈이 녹으면 25년 동안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폭풍전야. 두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설 현장. 민호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의 외벽 작업이었어요. 지상 30층 높이, 안전줄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일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민호는 헬멧끈을 단단히 조이고 발판 위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민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현장 사무실,
낯선 남자 2명이 현장 소장을 찾아왔어요. 최동석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소장에게 간단한 지시를 전달했어요. 강민호라는 인부의 안전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현장 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가 내민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현장 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돈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에게 누명을 씌울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 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민호가 작업 중인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30층 외벽, 시구역.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어요. 30층 외벽. 민호는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어요. 땀이 헬멧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건 익숙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바람이 거셌습니다. 발판이 흔들릴 때마다 긴장이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손에는 공구가 아니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민호가 물었어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등 뒤는 30층 높이의 허공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한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게 됐어. 원망하려면 내 팔자를 원망해. 민호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왜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민호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발판 위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됐어요. 2번째 남자가 민호의 안전줄을 잡았습니다. 칼을 꺼내 줄을 끊으려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손 치워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나니까.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안전줄이 끊어지면 끝이었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민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뒤에서 민호를 잡았어요.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떨어진 칼을 주었어요. 다시 안전줄에 칼날을 가져다 댔습니다. 한 올, 2올, 줄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살려줘. 누구 없어요. 민호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 인부 몇 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료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젠장, 튀어. 한 남자가 외쳤어요. 남자들은 민호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사라졌어요. 민호는 발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전줄을 내려다봤어요. 반쯤 끊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 왜? 도대체 왜? 그날 오후 민호는 현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현장 소장에게 따지러 온 거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들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겠어요. 누군가 알려준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가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장 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께 죄송하다고 실패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다른 인부들이 와서 실패했다는 말, 다시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 부회장님? 건설회사 부회장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일용직 인부일 뿐이었습니다. 건설회사 부회장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왜 그런 높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지? 통화가 끝났어요. 민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현장 소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됐습니다. 다시 습격당할 게 분명했어요. 민호는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면 거기서도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민호는 거리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만났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따뜻했던 눈빛, 명함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 혹시 그 할머니라면. 민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한서건설 회장 한정숙. 한서건설. 그제야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부회장, 그리고 그날 만났던 할머니 같은 회사였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민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건설 본사, 회장실. 할머니는 검찰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최동석을 고소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기록, 최익수의 증언, 회계장부에 남은 뇌물 기록,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타이밍만 맞추면 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강민호입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안전줄을 끊으려고.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다친 데는 없어요? 네, 다행히 동료들이 와서 근데 현장 소장이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부회장님한테 실패했다고.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최동석, 벌써 움직였구나. 민호가 손자라는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서둘러 없애려 한 거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서울역 근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민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내가 갈게. 사람 많은 데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차를 서울역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경호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서울역으로 보내라고. 젊은 남자 하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동석, 내가 먼저 손을 썼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더 빠를 거야. 서울역 광장. 민호는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세단이 광장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또 습격인가?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들 뒤에서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살폈어요. 다친 데 없어요. 어디 봐요. 괜찮아요. 근데 왜 저를 죽이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데로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할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집, 서울 외곽에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경비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민호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집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민호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이 부끄러웠어요.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손등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민호는 의아했습니다. 예. 네. 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검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 할머니가 그 흉터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3살이었어.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내가 부엌에 들어왔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그때 넘어지면서 냄비를 건드렸고 민호는 멈칫했어요. 할머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호야, 내 진짜 이름은 한준호야.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자야.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자, 내가 거짓말이죠? 민호가 물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아니야. 25년 전에 내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너는 사라졌어. 25년 동안 찾아 헤맸어.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 있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왜 고아원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최동석이라는 놈이 너를 빼돌린 거야. 내 부모도 그 놈이 죽였어. 민호는 할머니 품에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부모님을 죽였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 기사를 매수해서 사고를 일으켰어. 계획된 살인이었어. 그리고 너는 중국으로 넘기려고 했어. 인신매매. 민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살. 자기가 3살이었을 때 부모를 죽이고 자기까지 없애려 했다. 팔아넘기려 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그놈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서둘러 없애려 한 거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복수할 거예요.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제 인생을 망친 놈이잖아요. 민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25년 동안 혼자서 버텨왔습니다. 고아원에서, 건설 현장에서, 감옥에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한 사람이었어요. 최동석.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눈빛.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같이 하자. 같이 그놈 끝장내자.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25년 만에 드디어 다시 만난 가족. 이제 복수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한서건설 본사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에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는 통보. 보통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던 분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최동석 부회장도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 비서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찾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어제 강민호를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는 보고. 최동석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와서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장 자리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검은 정장의 날카로운 눈빛. 25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서건설을 일으킨 역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모든 이사가 자리에 앉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제 아들 내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우는 최동석 부회장, 당신이에요. 모든 시선이 최동석에게 쏠렸습니다. 최동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를 모함하시는 겁니까? 최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모함. 증인도 있어요. 들어와요.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최익수였어요. 최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익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동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자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손자야. 내가 25년 전에 없애려고 했던 그 아이. 살아있었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모습, 손등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동석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는 최동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자기 부모를 죽인 남자, 자기를 버리게 만든 남자, 자기 인생을 망친 남자, 드디어 마주한 거였어요. 당신이 최동석이죠?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저를 버리게 만든 사람. 25년 동안 잘 살았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꾸민 거야.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 이미 다 막아놨어. 최동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회의실 뒤쪽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안 끝나. 최동석이 외치며 도망쳤어요. 경호원들이 쫓았지만 최동석은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건물 구조를 너무 잘 알았어요. 2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도망쳐.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나 보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한 골목. 최동석은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도망친 후 집에도 못 가고 호텔에도 못 가고 떠돌고 있었어요. 경찰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붙잡힐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해외로 도망칠 방법도 찾아야 했어요. 최동석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 최동석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뒤에도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최동석 씨 맞죠? 한 회장님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죽이지만 말래요. 최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너희가 누군데?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어요. 25년치 이자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등을 때렸어요. 으악! 최동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타격이 옆구리를 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타격이 계속됐어요. 살려줘. 잘못했어. 최동석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3살짜리 애를 팔아넘기려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에게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인신매매하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패고 싶었어요. 그만. 제발 그만해. 최동석이 애원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남자가 최동석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뼈는 부러뜨리지 말고 살은 실컷 찢어 놓으래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동석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타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최동석은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잡힐 거였어요. 숨어서 약국에서 산 약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어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카드는 정지됐고 계좌는 동결됐어요. 한 회장이 손을 쓴 거였습니다. 최동석은 서울역 근처를 배회했어요. 노숙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대기업 부회장이었던 남자가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최동석 씨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두에 선 검사가 말했습니다. 최동석은 도망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병원부터 병원 좀. 최동석이 중얼거렸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은 구치소에서 가시면 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동석은 끌려갔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각, 한서건설 본사, 임시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동석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부터 제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한준호를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할머니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아직도 얼떨떨했습니다. 어제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기업 후계자가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배울 게 많을 거야. 천천히 가르쳐 줄게.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 내가 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25년 기다렸어.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회의실의 이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25년 만에 재회, 25년 만에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살인 사건, 대기업 부회장의 추락,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어요. 피고인석에는 최동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맞은 상처였습니다. 구치소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손을 써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최동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는 할머니와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입을 열었어요. 길고 긴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동석의 범죄 사실, 25년 전 한재현 부부를 살해한 건, 3살짜리 아이를 인신매매하려 한 건, 5년 전 강민호에게 누명을 씌운 건, 최근 강민호를 살해하려 한 건, 모든 죄가 낱낱이 읽혔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있었나? 믿기 어려운 범죄들이었어요.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최동석에게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뇌물 공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동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기징역. 말도 안 돼. 이건 음모야. 최동석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최동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방청석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한정숙,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최동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최동석을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동석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끝났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최동석은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조용했습니다. 밥도 제때 나왔어요. 하지만 사흘 뒤 갑자기 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감방으로 이송됐어요. 6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최동석이 들어서자 안에 있던 죄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최동석은 불안해졌어요. 구석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덩치 큰 죄수가 다가왔어요. 야, 너 최동석이지. 대기업 부회장 출신? 최동석이 움찔했어요. 그게 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다른 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회장님한테서 선물 왔어. 내 얘기 많이 들었다. 최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물. 한 회장님. 무슨 선물? 최동석이 물었어요. 첫 번째 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3살짜리 애를 인신매매하려고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래? 최동석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오해야. 난 시킨 것뿐이라고. 세 번째 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도 새끼들 있어. 내가 제일 쓰레기야. 죄수들이 에워쌌어요. 최동석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살려줘. 잘못했어.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두 번째 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죽이지만 말고 매일 예뻐해 주래. 첫 번째 죄수가 웃었어요. 걱정 마. 평생 우리가 챙겨줄게. 첫 번째 주먹이 최동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으악. 제발 그만해. 최동석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동석은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빼앗겼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깨웠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최동석의 삶은 지옥이 됐어요. 그리고 그건 평생 계속될 거였습니다. 한 달 뒤 교도소 면회실. 할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동석이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됐어요.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걸을 때도 절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최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시켜줘요. 매일 맞아요. 밥도 못 먹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대기업 부회장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밥 먹을 기회도 없이 죽었어. 내 손자는 25년 동안 굶주렸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최동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말이겠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용서. 2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한테 용서를 빌었어? 최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오히려 할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버리고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최동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땐 제가 미쳤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었던 게 아니야. 탐욕스러웠던 거지. 남의 것 빼앗으려고. 최동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발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최동석이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만 좀 해달라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고통이 끝나니까. 최동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정숙은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고통받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평생 여기서 살아. 매일 맞고, 매일 굶고, 매일 후회하면서. 최동석이 유리창을 쳤습니다. 한정숙, 악마야. 내가 악마야.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마는 3살짜리 애를 팔아넘기려 한 너야. 안녕, 최동석. 지옥에서 잘 살아. 할머니가 돌아섰어요. 뒤에서 최동석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진짜 끝났다고. 두 사람은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25년 동안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한서건설 본사. 민호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회계, 경영, 건설공법, 계약법.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민호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였어요. 할머니가 가끔 민호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창피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회의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다 알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고아원 출신의 전과자인데 아직도 자신이 없었어요. 어제까지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던 사람이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고아원 출신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니야. 넌 한서건설 창업주의 손자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은 이미 말소됐어. 그건 내 누명이었으니까.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5년 전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습니다.
자기가 보고한 위험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사라졌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정가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어요. 전무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서류를 받았어요.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무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새벽부터 출근하시더라. 손잡은 맞네. 회장님 젊었을 때랑 똑같아.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다는 말. 그보다 기쁜 칭찬은 없었어요. 할머니도 들었는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됐어요. 어느 가을날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 할머니와 민호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얼마 후 두 개의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재현, 김수진, 민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어요. 민호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부모였습니다. 25년 전에 돌아가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지만 분명히 자기를 사랑했을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여기가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25년 동안 혼자 계셨어. 이제야 데려왔다.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묘비를 쓸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준호예요. 25년 만에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와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를 지키려다 죽은 부모가.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할머니도 2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할머니가 민호 옆에 앉았어요. 고생이 아니야. 널 찾는 게 할머니 삶의 이유였어. 할머니가 민호의 등을 쓸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할머니 곁에서 잘 살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못 받은 사랑, 할머니한테 다 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단풍잎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잘 살아라고. 할머니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수진아, 준호 데려왔어. 우리 잘 살게. 지켜봐줘.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혼자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묘소에 매번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자가 옆에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함께. 바람이 불고 단풍이 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아직 할 말이 많았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어느 레스토랑. 할머니와 민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시장 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건설 현장 일용직이 아니었어요. 한서건설 전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없던 것들이었어요. 가족, 직업, 미래, 이제는 전부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첫 프로젝트 수주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손자 대단하네. 민호가 수줍게 웃었어요. 작은 규모지만 제 힘으로 따낸 첫 프로젝트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했어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틀린 건 고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힘으로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작은 게 어딨어. 시작이 중요한 거야.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시장 골목에서 만났을 때 할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봤을지. 정가자, 건설 현장 일용직, 볼품없는 청년.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아줬어요. 가족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손자.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할머니 손자로 태어날게요.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우리 가족이야.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추웠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함께였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눈은 같은 눈이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시장 골목이 떠올랐어요.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따뜻한 손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운명이었어요. 그날 그 골목에서 만난 게.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직도 지켜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행복해요. 25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있어요.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5년 만에 찾은 행복.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한서건설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모든 게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25년. 누군가에게는 그냥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매일 밤 손자를 찾아 헤매던 시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이 됐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아요. 운명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연락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25년을 기다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